그 다음에 19번을 보십니다. 19번.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된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 제가 내내 고민을 했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주 어려워서 일단 1번부터 보죠. 이건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좀 실력이 더 올라가셔갖고 촉탁에 의한 등기 요약집에서 따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원래는 등기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 신청할 때는 직접 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똑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예측되는 예상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 정답 고르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것도 2번을 보시면 공동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 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독 촉탁이 원칙이지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단독 촉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이게 틀렸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의 정확한 해설은 뭐냐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공매 처분을 했다면 경락받은 자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경락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는 내버려둬야 될까요? 말소시켜야 될까요? 매수 경락받은 자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해설이 잘못됐어요.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하는 겁니다. 해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관공서는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조문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치시면 해설을 고쳐보면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다시요. 천천히 부를게요.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건 다음 시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납 처분과 압류 등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사실 이거 설명드려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직 이게 등기법의 지식이 안 쌓여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제가 한번 그림 그려드리면 이제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좀 이따 그려드릴게요. 어차피 뭐 시간 많으니까. 4번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인을 가름하여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등기부에는 3번 소유권 이전 이명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씨가 세금을 안 낸 상태예요.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체납 처분하고 압류 등기한 다음에 공매 처분 들어갑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과정을. 그런데 이제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겠죠. 촉탁서를 제출 안 해요?
네,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이라는 분이 요즘 이름이 누구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했어요. 개명을 해서 여기 촉탁서에는 이명복이로 바뀌었습니다. 개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불쾌할 것 같아요. 이명박이라는 이름이면. 그래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촉탁서에는 이제 개명이 된 이명복으로 나와 있고 등기부에는 이명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의 내용과 촉탁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등기소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명복으로.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세무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촉탁서와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 소유권의 등기명인을 대비해서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각하되지 않을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 아이, 어려우시면 뭐라도 돼요. 네. 왜냐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다시 보시면 강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명인을 가름하여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먼저 이명복으로 고친 다음에 이제 압류 등기가 들어갈 겁니다. 다섯 번째,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증서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수용 보상금을 줬다든지 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으니까 공탁했다는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공소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라는 세무서에 제때 세금을 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세금이 부과됐다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먼저 독촉할 겁니다. 독촉해도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다는 체납처분을 합니다. 세금 납부를 지체하고 있다는 체납처분을 세무서에서 하게 돼요. 체납처분을 한 다음에 이제 압류 등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강제로 세금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 부동산을 공매로 넘긴 다음에 공매 대금부터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매 처분이 있게 되면 이 갑이 다른 자에게 후딱 넘겨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압류 등기를 먼저 합니다. 압류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공매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이 압류 등기는 세무서가 등기소에 촉탁하는 겁니다. 세무서는 강공서 맞습니까? 그래서 촉탁 등기 맞아요. 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서는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공매 처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로 넘어가요. 그리고 A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 처분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경락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될 테고 공매 대금이 나오겠죠. 이 공매 대금은 매수 대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매 대금으로부터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위에 맞춰서 징수해 갑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A는 매수 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 취득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A 명의로. 이때 A는 이런 압류 등기를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없애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압류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이 말소 등기는 세무서에서 등기소에 하는 겁니다. 압류 등기를 말소 촉탁하게 됩니다. 그래야 압류 등기, 말소 등기를 촉탁하고 이제 이 등기도 같이 촉탁합니다. 되셨습니까? 세무서에서는 압류 등기 촉탁과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A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압류 등기 후순위죠. 따라서 이 등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 촉탁해야 되겠죠. 이때 세무서는 세 개의 등기를 말소 촉탁합니다. 첫 번째, 압류 등기 말소 촉탁. 두 번째,
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도 말소촉탁.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촉탁. 이건 전부 다 등기 권리자 A가 청구하게 될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네. 나중에 어디 있냐면 일괄 신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기서 또 볼 거예요. 일괄 신청해서. 그러면 이제 네, 그 정도 보세요. 작년에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촉탁 등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답은 쉽게 골라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있는데요. 20번 문제 보시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도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런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쉽게 이것도 답은 골라내실 수가 있으세요. 힌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표제부 등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정답은 표제부 등기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표제부 등기가 아닌 거 찾는 거, 바로 이게 문제인데요. 1번 기억, 건축법상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기억, 디귿, 미읍이 표제부 등기라서 이건 지체 없이가 아니라 뭡니까? 1월 이내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정답은 니은, 리을이 정답인데요. 그러면 기억과 디귿과 미음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는 거죠. 기억과 디귿과 미음은 1월 이내에 신청하는 표제부 등기입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아셨다면 또 정답은 쉽게 구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출제한 놈은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요게 먼저 기억 보시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후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 등기, 이건 1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이것 좀 보실 건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보고 끝내죠. 네. 좀 어려운 거 할 거예요. 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이때 갑은 소유권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채무자예요. 갑이 채무자란 얘기는 어딘가에 채권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오전에 본 거죠?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 권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뭐가 필요합니까? 집행권은. 벌써 3번째 하는 겁니다. 오늘만. 앞으로도 10번 이상 할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 집행권이 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판결서. 그러면 판결서가 있어야지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으니까 판결서 만들기 위해서 법원에 뭐 할까요?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 을소유가 되니까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즉 계속 보존하도록 보존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존소송을 같이 제기를 합니다. 이 소송을 본안소송, 이걸 보존소송.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보존소송으로 뭘 신청합니까?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보존소송은
금방 결정이 나온다 그랬죠. 2, 3일 뒤면 결정이 나와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는 겁니다. 미등기. 그러면 법원에 촉탁이 있다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때는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듭니다.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여기 등기명의는 누굽니까? 가.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등기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때 직권 보전 등기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건물입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법원의 촉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직권 보전 등기 해야 돼요. 문제는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어디에 기록되느냐면 건물에 관한 내용이죠. 어디에 기록할까요? 표제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표제부에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등기부가 만들어졌고 처분 제한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이 표제부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없애야 되겠죠. 이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표제부 등기 맞습니까? 말소 등기도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표제부 등기는 아까 언제 해야 된다고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아리까리.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표제부에 기록된 상태입니다. 기록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된 후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에 사용 승인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관한 기록에 말소 등기. 이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몇 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요? 1월 이내에. 왜요?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멸실된 날짜, 멸실된 원인, 멸실된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게 돼요. 그럼 이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1월 이내에.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지목은 어디에 기록되죠? 표제부. 그러면 변경된 사실을 표제부 등기를 해야 될 텐데 1월 이내에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미음은 표제부 등기라서 1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니은과 리을은 지체 없이예요. 사실 니은 정도는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을은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 나쁜 놈들이. 네, 신탁 등기는 지들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한 문제만 더 하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등기법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한 문제 설명할 때 거의 30분, 20분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지금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들으실 거예요. 오전에. 그러면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갑을 뭐라 부르죠? 등기의무자. 을은요, 등기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즉 공동신청이 원칙이 됩니다. 이때 요 등기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소에서는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맞습니까? 아까 보신 것은 등기의 유효. 이거는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다르죠?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등기 유효권이 아니에요.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권입니다. 그럼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청인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신청인의 등기 신청 행위가 진짜 의사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돼야 됩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라서 증거 자료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일정한 방식을 갖춰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되고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이때 이 능력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 민법에서 첫 번째, 권리 능력. 두 번째, 의사 능력. 세 번째, 행위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은 다 갖고 있죠.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학자들이 논문 쓸 때 막 다양한 용어를 왔다 갔다 갖다 써서 그래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명의인 될 수 있는 자격,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누죠.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이 법인은 사단 법인이 있고 재단 법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자연인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데요. 자연인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놈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태아, 두 번째 외국인. 그러면 이 태아나 외국인이 등기신청 적격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태아는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사람이 아니니까. 간단해요. 뭐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라고 불러요. 생명체.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전부 노출돼야지만 사람이에요. 외국인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태아는 등기신청 적격이 없지만 외국인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이죠.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 법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회사법인, 삼성전자, 현대건설 얘네들이 법인이에요. 또한 국가도 법인입니다. 헌법이론에서 국가법인이라고 불러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이론에서.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법인이라니까요.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있는 사단재단이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얘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람이죠. 권리 능력이 없으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사회에서 권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동산을 가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찰, 정당, 종주,
얘네들은 전부 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데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아닐지라도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민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등기법에서. 한번 깨 반항해 보이는 겁니다. 얘네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상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법상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해 줍니다. 누가 있다고요? 교회, 사찰, 그 다음에 종주,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요 5개 정도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얘네는 등기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아주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얘네도 등기신청 적격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의 법적 성질은 시설로 구성된 물건에 불과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 보고 딱 보죠. 네. 1번을 보십니다. 병이 채무 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등기 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요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민법도 안 되고 등기법도 안 되니까 당연히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은 갑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어요. 다행히 와이프 이름으로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랑 똑같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돈은 병이 빌렸으니까 병은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한 자는 을이에요. 저당권 설정. 그러면 이 갑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이 을을 뭐라고 부릅니까? 민법에서 물건으로 보증 쓴 사람,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담보를 제공해 준 자,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병입니까? 을입니까? 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을과 갑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병은 등기 신청 당사자가 아니에요. 얘는 채무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누가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갑과 을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병은 채무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여기 금방 써놨는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아닌가요? 맞죠? 2번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습니까? 17살 갑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행위 능력은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를 상실하는 자라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등기 권리자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거긴 한데 네. 그런데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성년 후견인이 뭔지 피성년 후견인지 모르시죠?
아셔요? 이건 아셔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 따시면서 왜 쉬운 거를 모르실까요? 성령 후견이 무슨 뜻입니까? 네? 지속적으로 사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 후견을 하는 사람, 성령 후견을 하는 사람, 비성령 후견이는 성령 후견을 당하는 사람. 피는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후견을 당하는 사람.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는 누굽니까? 비성령 후견인이 행위 무능력자예요. 그러면 성령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겠죠. 법정 대리인은 행위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왜? 법인이니까. 그렇죠. 5번,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은 비한정 후견인이라도 즉 행위 무능력자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맞습니까? 왜요? 권리 능력이 있고 이거는 행위 능력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것과 연결되기보다는 민법에 의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합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요.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구태여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정 후견인이라도 행위 무능력자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법이 되면 우리 등기법도 쉬운데. 그 다음에 23번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 번만 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원래 등기법이 원래 이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도 한 시간에 한 3문제, 많이 풀면 5문제, 그밖에 못 풀어요. 다른 과목과 달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이유는요,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암기하면 손도 못 댑니다. 아마 암기해서 공부하시면 12개 중에서 많이 나오면 3문제 득점하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문장씩 이해를 하셔야지 9개, 10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등기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나올 때마다 외울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